여러분 안녕하세요. 범죄와 수사 7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이제 반환점을 돌고 있습니다. 그렇죠? 한 학기의 반환점을 돌아서 이제 도착점을 향해 달릴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검문 중에 불심 검문을 배웠어요. 우리는 지금 뭘 공부하고 있죠? 수사를 하기 위한 단서예요. 단서를 통해서 혐의가 확인이 되고 그 혐의가 있다면 주관적 혐의죠. 있다면 우리는 수사를 개시한다. 입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은혜라는 사람이 지금 아주 한 나라를 아주 떠들썩하게 만들고 있죠. 그렇죠? 그 여성의 삶을 보면은 참 쉽지 않은 삶이에요. 과거에 집을 지어주는 그런 프로그램에 나와서 어렵게 사는 집인데 어떻게 그 프로그램에 나와서 좋은 집으로 이렇게 새롭게 꾸며지게 되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착실하게 잘 살아서 사회에서 받은 그런 여러 가지 은혜를 다시 사회에 환원할 줄 아는 그런 삶을 살았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결국에는 악마가 되어버린 이은혜라는 여성의 모습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지금 그 이은혜라는 사람하고 그다음에 남자인가요? 그 사람하고 지금 도주를 했고 그리고 현재 우린 그 사람들을 추적하고 있지요.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는 이은혜 너무 비난하지 말아라. 부모를 공경하는 공경의 어떤 효심이 가득한 그런 딸이었다. 이런 뉴스를 봤습니다. 전 그거 보고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 범죄자예요. 우리는 정말 객관적으로 봐야 돼요. 그 사람이 엄청난 효녀고 효부고 다 떠나서 그것은 그 사람의 개인사적인 문제이고요. 지금은 우리는 이것을 사회적인 부분으로 범죄로 봐야 됩니다. 전 남편을 고의적으로 살해했습니다. 그렇죠? 살해하려고 여러 번의 시도를 했죠. 물에 수영을 못함에도 물에 빠뜨리기도 했고요. 보고 아래 독을 먹이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험금을 타내기 위하여 그 사람 죽기 전에 그 사람을 앞으로 4건 이상의 보험을 가입하게 되었고요. 결국에는 이제 보험금을 타지는 못했지만 보험금을 타겠다라고 하는 그런 보험 사기 미수 그리고 살해 이런 것 등이 다 들어가 있죠. 우리가 이제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라고 해서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하지 않음으로써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에 빠진 자를 구해내지 않았는데 구해내지 않은 사람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요. 일정한 의무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 의무가 지금 그 이은혜라는 사람과의 남편의 그런 부부관계예요. 부부 중에 일방이 어떤 위난이나 위에 있다면 그것을 조력을 해야 할 의무를 띠고 있습니다. 그런 조력을 다하지 않음으로써 성립한 범죄에 대해서는 부작위라는 범으로 처벌을 받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은혜는 명백히 살인입니다. 그런데 효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여 그 효녀를 비난하지 마십시오.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기사를 내고 있어요. 우리는 모든 사건을 그냥 사건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봐야 됩니다. 그 사람이 효녀라고 해서 그 죄가 감경이 됩니까? 그 사람이 사회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죄가 감경이 됩니까? 전혀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범죄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이제 범죄 심리학을 하고 있고 했지만 또 경찰학 이런 것도 다 했지만은 저는 별로 특히 이제 범죄 심리학은 사회학적인 심리학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범죄하고 좀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범죄에 대한 범죄자의 심리적 모습을 파악을 해서 여러 가지 사회적 환경, 사회적 부분의 문제가 발생되어지니 이런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개인적인 어떤 부분들에 대한 교정이 필요하다. 이런 것 등을 도출해내는 것이 바로 범죄 심리학이에요. 그래서 개인적, 사회적인 관계에서 근시안적인 관계, 그다음에 미시적인 관계, 여러 가지 어떤 관계의 범죄의 심리학을 우리가 공부하게 됩니다. 그 중에 나오는 게 사이코패스예요. 반사회적 인격장애라고 말하죠. 우리나라는 2010년도에 들어온 개념입니다. 2010년도에 경기대학교 이수정 교수가 미국에서 박사과정을 마치고 들어와서 우리나라의 최초로 반사회적 인격장애라는 말을 논문에다 썼어요. 그래서 시작된 말이거든요.
반사적 인격장애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뭐냐면 유년기 때 제대로 된 사회적인 사회화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사회에 들어오게 되었고 이 사회 안에서 자기 스스로 이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경험이나 어떤 환경이나 경험치가 부족하고 어떤 그런 것들이 일반인과 달리 만들어진 그런 어떤 인격에서 정상적인 인격에 대한 어떤 그 비난, 비판 이런 것 등이 결국에는 범행으로 하나의 범행의 한 요인이 된다라고 보는 게 바로 반사회적 인격장애라고 봐요. 그래서 반사회적 인격장애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그 반사회적 인격장애를 갖게 된 그 범죄자, 그 범죄자의 유년기를 보면 학대라든가 성적 학대, 성폭행, 그다음에 부모로부터의 학대, 폭행, 그리고 학교 부적응, 그다음에 여러 가지의 어떤 사회적 환경의 문제들을 경험하게 되고 그를 통해서 사회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되는 것이지요. 나는 우리 엄마 아빠가 이래. 엄마 아빠가 맨날 밖에 나가서 엄마는 나가서 놀고 아빠는 맨날 나가서 놀고 나를 돌봐주지 않아. 집에 가면은 먹을 게 하나도 없어. 있어봤자 다 썩어 빠진 음식 몇 개밖에 없어. 배고파. 자, 배고프니까는 밖에만 돌아다녀요. 밖에 돌아다니까 뭐만 보여요? 이제 5월 달 되면 가정의 달이라 가지고 이제 코로나도 조금 완화가 돼서 그래서 지난주에 운중로 옆을 지나가 봤어요. 어, 벚꽃 구경을 일부러 간 게 아니라 국회하고 KBS에 일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갔다가 수많은 인파들을 보고요. '야 이제 드디어 코로나가 끝났구나.'라는 생각했거든요. 가정의 달 되면 이제 엄마 아빠 손잡고 이제 좋은 레스토랑, 좋은 아주 멋있는 공원 이런 데 가서 즐길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아이들이 또는 사람들이 그걸 모습을 보면은요. 어떤 생각이 드는가? '나도 이 다음에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해서 저렇게 아름다운 가정을 꾸며서 저렇게 살아야지.'가 아니라 '저것들은 나에게선 적이야. 저것들은 나에 있어서 반항의 대상이야.'라고 생각하게 되고 그것이 뭘로 표출돼요? 일종의 반사회적 행동, 반사적 행동 중에 하나인 바로 범행으로 나아간다는 게 바로 이 사이코패스의 주요한 내용이에요. 그러나 사이코패스는 범행을 하는 원인입니다. 원인 중에 하나예요. 이 원인 중에 하나이고 사이코패스가 범행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범행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범행을 실행에 착수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심리적인 요건은 될 수 있지만 실제로 범행의 일반적 요건은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통상 고의를 갖고 사람을 살해하고 폭행하고 절도하고 강도하고 이러지 그런 어떤 심리적인 부분의 문제가 범행으로 이어진다? 아니에요. 심리적인 문제가 범행을 일으킬 수 있는 고의를 조금 더 자극을 하는 거고 그 고의에 의해서 범행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마치 사람들은 이 고의라고 하는 형법적인 고의라는 개념은 다 잊어버리고 심리적인 부분만 들어가는 거야. 심리적인 부분에서 이 심리가 마치 범행을 일으키는 것처럼 절대로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이코패스, 반사회적 인격장애 이런 거 말하는 거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은 반사적 인격장애,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이런 거 있죠. 소시오패스 맞죠? 소시오패스. 그런 건 그 사람의 개인적이고 심리적인 개인 심리적인 부분의 문제이고 그것이 고의를 건들고 고의가 범죄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범죄인은 사이코패스고 뭐시기거나 다 필요 없어요. 그 사람은 그냥 범죄인인 거예요.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TV에서 이렇게 접근하면 사람들이 TV를 안 봐요. 재미가 없으니까. 그래서 무슨 뭐예요? 프로파일러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와 가지고 막 설명해. 저는 되게 재밌어요. 왜? 이미 사실관계가 다 입증이 되고 죄까지 다 받고 선고까지 끝난 사건에 대해서 나와 가지고 그 사람은 말이죠. 심리적인 불안감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얘들아 심리적 불안이 없으면 고의를 가질 일이 없죠. 우리가 이제 욱범죄라고 해서 이제 독일어는 베르크라고 하는데 욱범죄 베르크예요. 베에르크 그래서 베르크라고 하는데 이 욱범죄가 많아요. 거의 80%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냥 욱해 가지고 하는 그런 범죄이죠. 그 나머지 20%는 고의범이에요. 그 욱범죄에서도 결국에는 뭐예요? 심적인 불안이 욱이 결국에는 범행으로 나타나는데 이것을 심리적으로 이미 다 끝난 사건에 대해서 쟤는 그랬을 것이야. 그 사람 되게 웃길걸요? 나 안 그랬는데? 이러면 어떡할 거야?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그냥 참고만 될 뿐이지 그것이 마치 뭐 어떤 범죄를 찾아내고 그 범죄가 합리화되는 하나의 어떤 중대한 요건이다라고 보면은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참 그런 거 보고 우리나라의 어떤 그 프로그램이 TV 방송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 사람에 대해서 참 이 뭐랄까 이 지적력을 아주 높여주는 그런 어떤 어 언론 매체들이 많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요즘 그 뭐야 검수완박이라는 것도 여러분 들어보셨잖아요. 검수완박, 검수완박. 얘들아 교수님이 지금 완전 시사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한다는 거죠. 검수완박. 말도 되게 잘 만들었어요. 원칙적으로 검사, 미국의 검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통상 미국은요, 수사는 원칙적으로 경찰이 합니다. 그리고 이 경찰의 한 수사를 그대로 이어받아요. 누가 받냐면 검사가 받습니다. 검사는 오로지 뭐만 하면 공소제기만 합니다. 기소만 해요. 그래서 공소유지권만 갖고 있어요. 검사는 수사권이 없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그래서 사람들이 선진국이 됐다면 검사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검사의 수사권 박탈한다. 우리가 미국입니까? 모르겠어요. 검수완박 해가지고 이렇게 미국식의 완전히 검사가 지금은 검사가 특수범죄 6대 범죄에 대해서는 이 검사가 독점해서 수사권을 개시할 수 있는데 그 이외에는 이제 경찰이 하고 있죠.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형사성법상에서 경찰이 일반적으로 수사를 하고 검사는 거기에 대한 보안 수사를 요구를 하도록 돼 있죠. 그렇죠. 기본적인 틀이죠. 그런데 그런 보안수사 요구조차도 모두 다 박탈해서 검사는 완전히 수사에서 배제되는 형태로 가자라는 게 지금 현행 여당의 얘기입니다. 요거예요. 이거예요. 이게 검수완박 그 얘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리고 이제 반대하는 사람들 많죠. 검사가 실제로 수사권을 완전히 놔버리면 경찰 조직이 실제로 그 모든 수사를 다 해나가야 되는데 과연 그것이 가능할까? 결국에는 수사권을 두 개로 쪼개놨죠. 그렇죠? 수사라는 것을 과거에는 검사가 경찰을 지휘하는 형태로 됐지만은 현재는 검사와 경찰의 수사권을 쪼개놨어요. 경찰이 80이면은 검사는 20으로 쪼개놨어요. 그런데 지금 여당이 시행하겠다고 하는 검수완박을 해버리면 경찰은 100이 되고 검사는 0이 돼요. 이런 개념이죠. 그러면은 모든 사건이 경찰로 넘어가면 이 경찰에 대한 어떤 통제권, 경찰에 대한 통제, 수사 통제 또는 경찰에 대한 수사의 감시 감독 이런 것들은 누가 하느냐는 거죠. 물론 검사가 경찰이 가지고 온 수사에 대해서 기소를 해줘요. 그래서 기소에 대해서 기소 기각을 해버립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사건에 대해 기각을 할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 수사의 모든 포인트는 100% 경찰이 갖고 있게 된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바로 이 부분 문제. 누가 통제하고 누가 감독할 거냐? 그럼 미국은 누가 통제하고 누가 감독해요? 경찰이 알아서 다 해요. 그럼 우리는 경찰이 알아서 하겠다는 거예요. 경찰은 지금 아무런 논평을 내고 있지 않아요. 왜 안 내는지 알아요? 경찰 논평 나온 거 봤어요? 여러분 혹시 이 검수완박이라고 하는 개념 지금 계속 뉴스에 나오잖아요. 이 나오는데 경찰의 논평이 지금 나오고 있나요? 경찰은요. 이거는 얘기해 주면 안 되는데 지금 엄청 힘들어하고 있어요. 수사에 대해서. 이제 내년부터는 이제 그 정보수사까지 넘어오거든요. 국가정보원이 갖고 있었던 정보수사권까지 넘어와서 이제 2023년부터는 경찰이 하는 일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납니다. 그래서 경찰 조직이 비대해져요. 우리나라는 특정 어떤 특히 이제 권력기관, 특히 형사사법 권력기관이 비대해지면은요, 100% 잡음이 나와요.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그렇게 막 발전한 나라가 아니에요. 뭐 선진국 막 얘기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거 팍 짜게가지고 검사와 경찰로 나눈다? 이것도 이제 시대적인 착오죠. 이제 시간은 이미 지나와 버렸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 검수완박이라는 그 개념 자체가 이걸 정치적으로 해석하면은 특정인에 대한 수사권을 박탈해 가지고 결국은 경찰 조직에 대한 어떤 뭐라 그럴까요? 수사는 경찰 조직만 하니까 경찰만 잘 막으면 비리 같은 거 어떻게 밝혀내지 않을 수 있겠다. 뭐 이런 정치적인 개념도 안에 들어있다고 우리는 평가를 합니다. 근데 그런 거 다 털어버리고 우리는 뭐 정치적인 얘기할 필요 없이 그렇게 하면 정치 색깔이 나오고 그러니까 그럴 필요 없이 검수완박을 하면 검찰의 모든 수사권을 박탈해 버린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검찰의 수사권을 모두 다 박탈해. 모든 수사는 경찰이 해. 이게 가장 퍼펙트하고 나이스한 구조예요. 그러나 저는 개인적인 사견을 말씀드리자면 속도가 너무 빨라. 좀 천천히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형사소송법 개정된 지 1년밖에 안 됐거든. 경찰이 실제로 이제 그 불송치 처분을 할 수 있는 불송치 처분권을 갖게 된 지금 시간이 채 1년밖에 안 됐어요. 그러면은 조금 더 해보고, 어차피 검사는 개인적으로 6대 중요범죄 이외에는 스스로 이 수사 개시할 수가 없으니까 일단 내비두고 경찰이 제대로 된 조직을 꾸려나가고 국가수사본부가 제대로 좀 확립이 돼서 지금 국수본에 있는 경찰관들이 좀 나오고 처음에는 들어가려고 했는데 지금 또 나오려고 한데 제가 교수님 제가 저 지난주에 들어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법리 문제 따지는 것도 쉽지도 않고 갑작스럽게 물론 경찰 안에 사법시험 합격해가지고 들어간 경찰도 있고 있지만 일선 경찰들이 실제로 이런 법을 모두 다 알 수도 없고 그 다음에 기소권 특히 이제 공판에 대한 부분에 이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어렵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그 검찰의 수사권 박탈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 성급하게 하는 것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성급하게 하지 말고 이걸 조금 체계적으로 좀 해서 차분히 검사가 자연스럽게 수사권이 박탈 수사권을 완전히 경찰로 넘겨놓고 검찰이 해야 할 중요한 어떤 업무 그러면은 검사도 줄어들어야 돼요. 검사 수도 줄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드러낸다 이러면은 부작용이 안 생길 수가 없어요. 사실은 솔직히 얘기하면은.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합리적으로 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의 판단도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제가 오랜 시간 동안 제가 이 사회적인 얘기 좀 말씀을 드렸는데 어차피 우리는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검수완박, 그다음에 사회적 환경의 문제, 그다음에 사이코패스 이런 부분의 문제도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하면 들어둘 필요는 있다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최신의 문제니까는 그렇죠? 자, 우리는 교재를 가시면은 변사자 검시가 나옵니다. 변사자 검시라고 하는 것은 뭐냐? 사람의 사망의 원인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은 범죄로 인한 것이 아닌지를 판단해 봐야 되는데 일단은 변사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확인이 안 되는 그러한 시신을 변사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모르는 그런 시신을 놓고 이 시신이 범죄로 인한 죽음인지 아니면 그냥 자연사인지를 밝혀내는 그런 어떤 절차. 그게 바로 변사자 검시예요. 자, 시신을 검시를 해보니까 시신 검시와 시신 부검은 달라요. 그 시신 검시를 이제 일반 이제 유관 검시를 해서 보니까는 여기 부분에 출혈이 보여요. 목 부분에 이렇게 반출혈이 보이고 그다음에 눈이 노랗고 그다음에 눈꺼풀에도 색깔이 변합니다. 그러니까 눈 동자도 색깔이 변해요. 그래서 자 이런 상태야. 그러니까 시신을 유관 검시를 하니까는 목 부위에 이런 그 멍자국이 보인다. 그러면은 일단은 멍자국이 보이고 상부에 일정한 압력이 가해졌다는 사실이 확인이 된다면 그것은 뭐예요? 목조림을 당해서 죽을 수도 있다라는 가정이 쓰는 거죠. 뭐에 주관적 혐의죠. 목조림을 당해 죽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 변사자 검시를 통해서 입건을 해가지고 수사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돌아가신 분의 행적을 찾아보고요. 뭐 지문 감식 같은 거 하면 바로 나와요. 뭐 18세 이상 되면은요. 지문 감식하면 바로 나오는데 시신이 물속에 빠졌다가 나오면 불어가지고요. 이렇게 살이 처져요. 이렇게 처져가지고 이렇게 불어 있거든요. 그래서 잘 그 시신을 잘 건져 올라야 돼요. 못 건져 올려면
사실 정말 많이 부패가 된 시신 같은 경우에는 떨어져 나가요. 손과 발이 떨어져 나가는 그런 왜냐면 근육들이 다 이완이 되고 불어버렸기 때문에 이걸 잡아주지 못해서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금방 건져온지면 그런 일은 없어요. 그냥 불어 있을 뿐이죠. 근데 손이 다 불어 있으면은요, 이 피부 조직이 다 불어 있어서 이 지문 자체에 대한 지문 채취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 사람이 입고 있는 옷을 뒤져가지고 뭘 찾아내요? 지갑 같은 걸 찾아내요. 지갑에 보니까 거기에 주민등록증이 있다든가 면허증이 있다 그러면 시신에 대한 어떤 신분이 확인이 되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는다면 이제 지문 검사를 통해서 신분을 확인합니다. 근데 다 불어가지고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약품을 발라서 찍어내요. 그러면 이 융기 형태, 융기가 되어 있는 그 지문을 여기 지문 위에다가 이제 그 특수 약품 발라고 찍어내면은 이 지문을 통해서 이제 이 사람의 신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문이 다 불어보니까 이게 안 나타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인간의 지문이란 게 한 명도 교체하지 않아요. 전 세계에서 한 명도 교체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문이 최고인데 근데 다 불어갖고 확인할 길이 없어.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하느냐? 지문을 해가지고 지문을 이 겉 피부를 드러냅니다. 겉 피부를 드러내면은 지문이 겉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속 안에도 있어요. 그래서 속 안에 있는 지문을 가지고 실제로 신원 파악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보시는 지문 눈에는 보이진 않지만 이 지문 하나하나에 다 땀구멍이 있어요. 그 땀구멍이 실제로 절대로 다른 사람과 동일하지 않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한꺼풀 벗겨낸 다음에 속지문을 이용한 신분 확인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 그 불어버린 이 시신의 지문을 확인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뜨거운 물에다가 손을 담그면요. 뜨거운 물에 손을 담그는 순간 이 피부 조직이 확 오그라들어요. 확 오그라들어. 그렇게 확 오그라든 상태에서 약품을 발라 찍어내면 바로 지문이 찍히는. 그래서 열상 지문 감식법. 이게 우리나라에서 특허받은 감식법입니다. 열상 지문 감식이라고 해서 그래서 열상 지문 감식법을 이용해 가지고 지문을 채취합니다. 그래서 그 지문을 활용해서 사람의 그 죽은 이의 신분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열상 지문 감식법은요, 우리나라의 특허를 받아 가지고 FBI가 그걸 배워갔습니다. 우리나라의 이런 그 과학수사가 의외로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지문 감식을 통한 어떤 그 신분 확인,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밖에 할 수 없습니다. 왜? 우리나라는 만 18세 이상 되면 지문 다 찍거든요. 그래서 지문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신원 확인을 할 수 있는 나라 대한민국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그렇게 하나 기억해두면 재밌죠, 그렇죠? 그래서 아무튼 지문 검시를 통해서 이제 신원을 확인하고, 그래서 신원 확인하니까 어디에 산대. 살아서 거기를 가보니까는 뭐 엉망진창이겠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의 행적을 CCTV 이런 걸 통해서 보니까는 그냥 아무런 문제 없이 거기서 뛰어내린 걸로만 확인이 돼. 그럼 뭐예요? 아, 그 사람은 자살한 거구나. 이렇게 하고 사건 종결하고 끝내버리는 거죠. 공소권 없음 또는 왜 사람이 죽었으니까 소송을 할 수가 없죠. 공소권 없음 해갖고 끝내버리고 사건 이제 종결하는 그런 어떤 것이 대부분인데, 보니까 여기 어떤 상처가 있고 둔기로 맞은 흔적이 있고 이랬다면은 누군가에서 살해당했을 수 있다. 그래서 시신에 대한 부검도 하고 뭐 이런 것 등이 일어날 수가 있겠죠. 자, 일반적으로 변사자 검시는 범죄 혐의의 존재를 전제로 하지 않는 다음에 범죄 혐의를 알고자 하는 하나의 어떤 단서이기 때문에 범죄 혐의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 그래서 변사자 검시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검시 결과 그 사망이 범죄에 기인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에 수사가 개시기 때문에 이 변사자 검시는 수사가 아니다. 그래서 수사 전 처분인 바로 단서다라고 하는 것이 옳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변사자나 변사자 의심 있는 사체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가 하도록 검사지에 의해서 변사자 검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 변사자 검시의 주체는 검사이고요. 그 검시를 사법경찰관에게 검시를 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법경찰관에게 시신의 검시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변사자 검시의 경우에는 수사의 단서이기 때문에 영장이 필요하지 않는다. 그러나 검시 후 사체의 부검의 경우에 있어서는 압색 검증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부검 명령을 받고 부검 검증을 해서 부검 영장을 받아서 실제로
이 부검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적당한 감정인에게 사체의 해부를 위촉하고요. 그러나 긴급을 요할 때 막 갑작스럽게 어떤 뭐라 그럴까요? 음 당장 영장이 지금 발부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장례식을 치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장례식을 치르려고 화정장에 가서 화로에다가 시신을 이제 입고를 하는 순간에 경찰이 가 가지고 그걸 막고 시신을 다시 인계받아서 지금 막 그런 영장을 받을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영장 없이 부검도 할 수 있지만 많지는 않죠. 그래서 검증 긴급을 할 때는 영장 없이 검증을 할 수 있다라는 거 그거 하나 기억해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신 해부. 시신을 해부라고 하진 않아요. 해부라고 우리 표현하지 않고요. 부검이라고 말합니다. 해부는 의학적 소견으로서 의과대학에서 하는 하나의 그 교실 이름은 해부이고요. 우리 형사사법 관계에서는 부검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부검, 해부라고 말하지 않아요. 부검. 그래서 이 부검이라는 게 정말 참 부검의를 보이면은요 대단해요. 그래서 뭐 드라마도 나오고 그랬지만 이 부검하시는 거 보면은 정말 사체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여러분 혹시 할아버지나 할머니 돌아가셨을 때 염하는 거 보셨나요? 할머니 할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수의를 입히는 염하러 여러분 들어가신 분도 계셨을 테고 그냥 뭐 못 본 분도 계실 거예요. 그냥 주무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냥 돌아가셨다 정도만이지 그냥 주무시는 것 같아요. 예, 거기에 수의를 입혀 갖고 마지막에 인사하러 들어오세요 하면 이제 마지막 얼굴 보고 이제 얼굴 수건으로 가리고 그다음에 이제 관을 덮고 이제 뭐야 줄을 매서 이제 출상을 위한 준비를 해주지요. 그래서 관포를 덮어 갖고 이렇게 깨끗하게 딱 정리를 해주는데 실제로 이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시신의 경우에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깨끗한 시신이 아니란 말이에요. 대부분 이미 다 시신이 다 이 부패해가지고 시신이 처음 딱 돌아가시게 되면은 시반이라고 해서 피가 누워있는 반대 방향으로 피가 쏠려요. 그래서 이렇게 바로 누웠으면 등짝에 이제 시퍼렇게 이제 멍처럼 이렇게 생기게 되고요. 그 시반을 통해서 그 사람의 죽음의 시간을 얼추 계산하게 되거든요. 근데 일정 시간 지나면은 사람 몸에 있는 장기, 혈액에서부터 부패가 시작돼 가지고 부패로 인한 팽창이 일어나요. 그래서 몸이 붕 떠올라요. 이렇게 풍선처럼 푹 부풀습니다. 그다음에 어느 정도 가서 이 시신의 가스가 빠져나가면서 쑥 내려가죠. 그래서 시신이 바싹 말라요. 그래서 바싹 말라서 여러분들 TV 같은 데 보는 그런 그 미이라 그것처럼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시신이 이제 그렇게 해서 부패가 되는데 부풀어 올라와 가지고 이제 쭉 내려갔을 때 내려가면서 이제 우리 몸에는 이 피부 조직들 단백질이잖아요. 피부 조직들 단백질이 이제 썩어지면서 흘러내려요. 흘러내리면서 이게 고착이 돼요. 땅바닥에. 그 고착이 돼서 실제로 시신을 들어 올리는데도 이렇게 떠 가지고 들어 올리거든요. 그 정도로 쉽지가 않은 일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 현장에 실제로 이제 우리는 가보실 수는 없죠. 우리가 뭐 검사 임용관도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실제로 참 힘든 일이에요. 근데 그걸 시신을 모셔다가 부검 명령 받아서 부검을 하는데 부검은 완전히 다 합니다. 그래서 장기 다 드러내고 머리 열어서 머리 조직 다 뜯어내고 다 해요. 그런데 저도 해부학 실습을 봤지만은 해부학은 사실 이게 완전히 해부를 위해서 시신을 딱 이 뭐야 이 뭐라 그럴까 사전에 다 준비를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뭐 피부 조직이 보면은 다른데 다 가리고 여기만 딱 열어놔요. 그럼 여기만 딱 열어놓고 메스로 이제 드러내면서 하나하나 피부 조직 드러내면서 이제 신경, 근육 조직, 피부 조직, 그 다음에 골격, 뼈 이런 것들 다 보거든요. 다 드러내가지고 싹 뜯어내서 그런데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된 분들 이런 분들의 경우는 정말 수술하는 것처럼 다 드러낸단 말이에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죠. 저도 부검을 한번 봤는데 뭐 야, 저거는 보통 사람 하는 건 아닌 것 같다 정도로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변사자에 대한 어떤 부검도 결국에는 그 죽음을 찾아내는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변사자 검시도 일종의 수사 이전에 일어나는 바로 수사를 위한 하나의 단서다라는 사실도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뭐 간단한 얘기인데 교수님이 멍뚱한 얘기하면서 시간을 많이 지체를 했네요. 우리 잠깐 쉬었다가 고소를 하겠습니다. 중간고사 시험 범위는 이 고소 정도까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중간고사는 고소까지 보는 걸로 기억을 해두시고 만약에 더 늘어난다면 제가 따로 공지를 할 예정이니까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출석 수업할 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잠깐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